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의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의 핵심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요직 가운데에서도 요직으로 꼽히고 있는 4대 권력기관장의 인선의 배경과 향후 개혁 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정관 예우, 특히 로펌 출신들의 예.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되는데 예.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신 입장에서 예. 실제 법조계에서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이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 네. 이게 김현장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화여대 이제 교수 생활을 쭉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김현장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생활 한 18년 정도 있었는데 18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보통 직장 생활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한다고 하면 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반절 정도가 검찰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인맥에 반절이 아는 사람이 반절이 지금 검찰에 있단 말입니다. 예. 네.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 같은 경우 법원장 하시고 나오면 한 30년 동안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온 셈인데 결국은 대체로 알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법원의 후배들, 판사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래서 사건을 가지고 뭔가 와서 부탁을 한다 이러면 정말로 법을 어긋나가는 또 양형 기준을 어떤 기준을 어긋나는 사안이라면 할 수 없대. 네. 그 범위 내에서라면 가급적 최대한 좀 어떻게 인지상정으로 좀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줄까 하는 좀 뭔가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연고 문화기도 하고 우리가 또 관계 문화기도 하고 이런 특성의 이제 기초에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그 부분이 법조계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또 어떤 사회적 수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큰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주로 발의가 되다 보니까 법조계의 어떤 정관 이후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냈고 이제 이번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면 법조계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라든지 또 국세청 이런 네.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보면 퇴직 이후에 사회이사로 간다든지 또 로펌으로 가서 거기 그 기존에 공무원 당시에 했던 일과 연관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력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뛰어난 어떤 판단을 산다라는 네. 것보다는 예.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인맥을 산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맥 때문에 첫째는 정보를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업무의 프로세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이제 정보를 좀 빨리 수집할 수가 있고 또 방패막이를 해준다고 친다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냥 가령 벌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이다. 이게 이제 기준이 그렇다 이러면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가 다른 어떤 관련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편할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성의 측면인데 같은 일을 30년 정도 쭉 해서 했다면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떤 공무원의 업무 처리, 이 법령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쉽게 좀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관예우 또 사회적 관계의 핵심은 결국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 하나는 관계에 의해서 어떤 정보 수집 또 어떤 방패막이, 하나는 전문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혼재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간 중에 장관 후보자들이 로펌에 있었던 기간 중에 재산이 급격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정도의 뭔가를 하고 있느냐,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일이 아닌 거냐. 근데 사실은 전혀 이제 그 부분은 전혀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우리 사회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내지는 대기업 주변에 있는 어떤 10%하고 대기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90%가 나눠져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주로 대기업 또 외국의 거대 자본의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까 가령 지금 그 삼성의 무슨 삼성과 이명희 시간에 지금 상속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비용만 해도 지금 한 200 정도가 지출됐을 거라고 하는 지금 추측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가령 SK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지금 1심에서 법정 구속 갖고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사사건 비용이 지금 지난번에 얼핏 어디 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현장에서 140억을 1심 수임료로 받기로 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대 로펌들은 거대 기업 또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해서 뭔가 법적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워낙 큰 돈이 오고 가고 또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가령 뭐 삼성과 애플 간의 어떤 법적 소송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에 부과된 지금 손해배상 금만에서 원래 1조가 배상됐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지금 한 5천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1조 손해배상을 하는데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10%만 쓴다 그래도 1,000억 원이 어떤 법률 회사에 오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큰 돈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임료의 단가 또 거기서 받는 돈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큰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떤 세금의 문제로서 환수를 한다든지 예. 국가 어떤 개별 국민의 담세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예. 해가지고 어떤 국가 전체의 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결국은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그 양극화에 따라서 거대 기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정말로 큰 어떤 법률회사는 돈을 많이 들고 또 반면에 서초동에서 단 혼자 연수원 출신들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사실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고 여직원도 지금 고용 못 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세계, 전문가의 세계도 정말로 대기업 상대로 해서 뭔가 거래관계 서비스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일반 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극적으로 양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퇴임한 이후에 이제 퇴직한 이후에 그 정관 예우든 어떤 형태로든 로펌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고위공직자로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선 검찰이나 법원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선배였고 또 상사였는데 퇴임한 이후에 로펌으로 가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언제 예. 우리 또 상사로 예. 올 수 있을지 예.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한 그 비판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변호사나 또 어떤 로펌의 직원 자격으로 뭐 법원이나 검찰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와서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 한 1년 후에 내 인사권자로 올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보통 공무원들이 어떤 승진이나 출세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한만수 내정자 같은 경우 지금 김현장에서 물론 이제 교수 생활을 그 사이에 몇 년 하시긴 했지만 네. 김현장에서 한 20년 동안 대기업하고 거래 관계를 쭉 해서 대기업의 어떤 변론하는 역할을 왔는데 그러면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결국은 오래 만나고 오래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업무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적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심정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변호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가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왔다. 또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다. 이분이 우리 부처의 어떤 뭔가로 왔다.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 변호사로서 또 뭔가 로펌에서 뭔가의 역할, 누군가를 변론하는 역할을 했을 때 사실은 뭔가 이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보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한동안 장관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떤 법무부의 역할 또 공정거래 이 추상과 같은 법 집행의 역할이 조금 무뎌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퇴임하고 어떤 대형 로펌에 가서 상당 기간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상당히 좀 세밀하게 좀 검증을 하고 네. 가급적이면 인사권자께서 조금 안 쓰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좀 세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정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예. 지적이 예.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법을 악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관예우 금지법이 사실은 전관예우 금지법 요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법이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제 퇴임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한 직업이나 관련된 업무에 가서 일을 하지 마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제 요게 공직자윤리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판검사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보면 자신이 직전에 근무했던 어떤 개업지 사건을 맡지 마라. 지금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둘 다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 자신이 직전에 근무했던 사건을 그 법에 위반해서 수임했을 경우에 사실은 변호사로서 징계 사유만 될 뿐이지 형사처벌 사유가 안 됩니다. 네. 또 대형 로펌에 가서 자신이 어떤 그 수임 변호인으로 이름만 올리지 않고 배후에서 사실은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을 경우에 고문으로, 이걸 사실상 어떤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실효성 변호사법 개정법에서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떤 김현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어떤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법인체가 아니고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 제한이라든지 이게 아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또 이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이런 데 취업을 하는 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한 96% 정도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 뭐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 방지국장을 하셨던 분이 거기 계시다가 김현장 갔다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갔다가 예. 다시 김현장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전에 또 한승수 부총리 같은 경우 경제부총리 하시고 김현장 갔다가 국무총리 하시고 또 김현장 가고 지금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그 법을 좀 더 엄격하게 좀 뭔가 개정을 하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모든 부처에 또 경제부처에서도 이 정관 예우가 만연해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전에는 공무원이 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형 로펌이 갑 중에 갑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형 로펌이 갑 중에 갑까지는 아닐 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부처의 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 안에서 누가 다시 내 상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밑보여서 좋을 게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좀 권력기관장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최동욱 내정자가 예. 됐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생각하길래 최동욱 지검장을 이제 내정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최동욱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 전에 삼성 그 에버랜드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허태학 사장이라든지 박노빈 부사장 같은 경우 과감하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임자들 몇 년씩 사건 묵혀놓고 있던 사건을 기소를 했고 또 현대자동차 정몽구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도 정몽구씨 구속 기소를 했고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재벌 수사, 특수 수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한동안 사정 정국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후보자가 누구냐 이 관점에서 아마 최동욱 내정자를 선발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소병철 지금 15기 대구 고검장이 가능한 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었느냐 이런 네. 얘기가 예, 있었는데 소병철 후보자를 발탁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14기 한 3분 정도 하고 15기 동기들이 전부 이게 지금까지 관행했다면 이제 옷을 벗어야 나가야 예, 되죠. 사직을 하고 이제 네. 전부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원과 검찰에 비해 봤을 때 법원은 워낙 고령화가 된 반면에 검찰은 너무나 지금 기수들이 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또 거기서 더 젊어진다면 검찰이 너무나 좀 젊어지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 조직을 조금 좀 무게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안정감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최동욱 내정자를 발탁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 개혁 문제입니다. 근데 예. 과연 이 개혁 관련된 부분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고검장 회의 당시에 최동욱 내정자 같은 경우 나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예.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피력을 했다는 것 같고요. 밝혔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스폰서 검사들 이제 부산 지역에 이렇게 수사를 할 때 최동욱 내정자가 수사 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수사가 상당히 좀 미흡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을 이렇게 고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네. 최동욱 내정자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수부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어제 또 나건- 국회에서 예. 이미 합의가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되기로 한 부분이고요. 검찰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이제 여야 합의에 보면은 특별 감찰관이라든지 특별 검사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 내부의 비리들 무슨 벤츠라든지 그랜저 검사, 뭐 뇌물수수 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검찰 내부 사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검찰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최동욱 내정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예. 권력기관장 인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좀 사정 정국, 예. 사정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굳이 후보 시절에 얘기하고 정반대로 지금 그냥 종합적 고려라고 한마디로 하면서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본인의 의중에 따라서 한동안 아마 사정 정국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